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작은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기방 옆 서당을 드나드는 젊은 양반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밤이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낮이면 뛰어난 글솜씨로 모두를 놀라게 한다는 그 양반에 대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갓 아래 눈빛이 범상치 않다지. 글씨는 명필이라는데 말투가 여자 같다더군.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가 없다네. 이 소문은 결국 고을 수령인 윤사원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반듯한 콧대를 가진 윤사또는 항상 짙은 남색 도포의 검은 갓을 쓰고 다니며 자신의 학식이 고을에서 으뜸이라 자부하던 터였지요. 그자가 오늘도 서당에 나타났습니까? 윤사또가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또님.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도포에 깨끗한 갓을 쓴 양반입니다만 걸음걸이가 어째서? 너무 고우십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다고 할까요? 윤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직접 그 양반을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윤사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서당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보았습니다. 말끔한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젊은 양반이 서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갓 아래로 살짝 보이는 흰 피부와 단아한 눈매, 그리고 도포 자락 사이로 비치는 가늘고 섬세한 손가락. 그 양반은 주변을 경계하듯 살핀 후 재빨리 담벼락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윤사또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양반이 기방 뒤편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기방 손님 같지는 않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내일 그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군. 윤사또는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고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과시용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윤사또는 늘 그랬듯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번에는 자신도 참가하기로 했지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대회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봄바람의 속삭임이라는 주제로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윤사또는 자신만만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제 본 그 양반이 조용히 대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저 양반은 누구지? 처음 보는 분인데 대회에 참가하시려나 봅니다. 붓 한 자루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양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터의 서리가 붓을 빌려주었고 양반은 참가자 명단에 이화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사또는 그 이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화리화, 백꽃이라. 그리고 그 양반의 글씨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로 선비들은 모든 작품을 꼼꼼히 살폈지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이화 선비입니다. 윤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아닌 그 낯선 양반이 우승했다니. 허락해 주신다면 우승작을 낭독하겠습니다. 원로 선비가 말했습니다. 봄바람은 속삭인다. 담장 넘어 꽃이 패게. 너는 피어도 된다고. 바람은 알고 있었네. 담장 안의 서러움을, 담장 밖의 자유로움을. 꽃은 핀다. 바람 따라.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피어난다. 봄은 누구에게나 온다네. 청중들은 숨을 죽였다가 이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윤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축하합니다. 이화 선비. 윤사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멀리서 왔습니다만 배움을 찾아 이곳에 머물고 있지요. 이화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그 순간 윤사또는 이화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맑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갓 아래로 비치는 눈빛도 평범한 선비의 것과는 달랐지요. 그날 밤 윤사또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글 솜씨는 분명하지만 그 말투, 그 눈빛, 내 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왜 저 자가 이기지? 이해할 수 없군. 패배의 쓴맛을 삼킨 윤사또는 이화를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직접 이화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지요. 달이 흐린 밤 윤사또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이화를 미행했습니다. 이화는 서당을 나와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고 결국 기방 뒤편의 작은 정원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이화는 주위를 살핀 후
도포를 살짝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도포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윤사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달빛에 의지한 채 이화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인의 옷가지와 화장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였어요. 이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윤사또의 귀에 들려왔지요. 오라버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과거 급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내가 대신 이루어 드릴게요. 윤사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화가 여자라고? 남장을 하고 글 공부를 한다고? 이화의 손에는 은장도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은장도가 차갑게 빛났지요. 그리고 바람이 불자 도포 사이로 붉은 치마자락이 번뜩였습니다. 갓 아래로 흐르는 긴 머리카락은 이제 분명히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윤사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호기심은 분노와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사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화의 사적인 슬픔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윤사또는 기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녀 월향을 불러 물었지요. 월향아, 요즘 서당 근처에 새로 온 선비 알고 있느냐? 연분홍 저고리에 보라빛 치마를 입은 월향은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요. 아, 이화 선비 말씀이신가요?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온 고을이 그분 얘기뿐이에요. 그 선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월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사또님, 왜 그분에 대해 그리 궁금해하시나요? 나는 이 고을의 수령이다. 정체불명의 자가 내 고을에서 활동한다면 알아야 할 의무가 있지. 월향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세요. 여기 기녀들 중 서넛은 이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답니다. 이전엔 그저 손님들의 장난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니 세상이 달리 보여요. 윤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친다고? 그건 법에 어긋난다고 하실 건가요? 월향이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과 희망도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윤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지금껏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월향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니 그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님, 이화 선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은 신분을 묻지 않고 목소리는 성별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윤사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당에서 그를 가르치던 이화와 윤사또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윤사또는 그동안 쌓아온 의심을 더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걸었지요. 그대는 대체 누구요? 왜 밤마다 기방 뒤로 사라지는 것이오? 이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또님, 제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리 중요하십니까? 중요하고 말고 내 고을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소. 더구나 윤사또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소. 이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난 당신이 밤에 기방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봤소.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둘 사이에 우연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화의 갓이 벗겨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도포 아래 붉은 치마자락이 휘날렸고 긴 머리가 풀려내렸답니다. 치마? 머리핀. 이게 대체? 윤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갓이 벗겨진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흰 피부와 단아한 눈매,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기생들과는 다른 지적이고 당당한 아름다움을 풍겼지요. 서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이어졌지요. 저 양반이 여자라고? 말도 안 돼. 어쩐지 글씨가 고왔어.
이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윤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벼슬 길은 허상입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식을 갈구하는 열망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죄가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윤사또는 충격과 혼란, 경멸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지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체포하라. 윤사또가 아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월향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사또님. 월향이 외쳤습니다. 이화 언니를 체포하시기 전에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화가 체포되어 관아의 뒤뜰에 있는 작은 옥사에 갇혔습니다. 윤사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대로라면 이화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녀의 글솜씨와 지식, 그리고 기녀들에게 그를 가르쳐준 선행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지요. 사또님,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월향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이화 언니는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천한 것들에게 그를 가르쳐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윤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서당에 드나들며 심지어 공공연히 그를 가르치다니. 사또님께서는 그를 배우는 즐거움을 아시지요? 월향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즐거움이 남자들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나요? 이화 언니의 죄가 있다면 그건 세상의 불공평함에 맞서 싸운 것뿐입니다. 윤사또는 월향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이화가 옥중에서 보낸 글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윤사또는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의 글 속에는 깊은 사유와 서러움,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지요. 여자라는 이유로 글을 배울 수 없었던 나는 오빠의 옷을 빌려 서당에 숨어들었습니다. 오빠는 병약했지만 총명했고 그의 꿈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내게 자신의 옷과 갓, 그리고 붓을 주며 말했습니다. 누이야, 내가 나의 꿈을 이어다오. 붓을 든 손에 물집이 생겨도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글은 나의 숨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의 꿈이 되었습니다. 윤사또는 이화의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남자였다면 이 글을 부러워했을까? 아니, 그녀가 남자였다면 이런 절절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글을 다 읽은 윤사또의 손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화의 정체가 아닌 그녀의 사유와 언어에 압도당하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관아에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벼슬을 사칭한 여인이라오. 반드시 잡아 벌을 주어야 합니다. 고발장을 읽은 윤사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고발자는 이화를 질투하던 다른 양반이었지요. 그는 이화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그녀를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윤사또는 이화의 처벌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에 감동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화를 데려오게 윤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이화가 관아 마당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한 달의 옥중 생활로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이화, 자네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왔네. 중앙관직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네. 사또님, 제게 내리실 처벌이 있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윤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공개 재판을 열겠네. 그때 자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야.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마을 한복판 관아 앞에 이화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갓도 도포도 없이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꽂고 붉은 치마를 당당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윤사또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화, 자네는 여자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양반을 사칭한 죄로 기소되었네. 어떤 말이 있는가? 이화의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서얼의 딸이었습니다.
계집의 몸으로 태어나 아무리 책을 베껴도 이름은 남지 않던 시절. 그녀는 남장을 하고 글을 배웠던 것이지요. 이화는 관아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인이라면 글은 읽지 말았어야 하나요? 내가 서울의 딸이라면 생각하지 말았어야 하나요? 붓을 든 손에 죄가 있다면 이 손을 자르시오. 하지만 그를 사랑한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 마음까지 자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보라빛 치마를 입은 월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고 재치 있는 기녀였지만 지금은 눈빛이 날카롭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화 언니의 글이 없었으면 우린 버려졌을 거예요. 언니는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린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답니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월양 뒤로 여러 기녀들이 나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당의 몇몇 선비들도 나섰습니다. 이화의 글은 저희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가 여자임을 알고도 말입니다. 그를 이긴 건 결국 글이었소. 이화의 글은 성별을 넘어선 진실이오. 이화는 조용히 비녀를 꽂았습니다. 더 이상 가시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진짜 자신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를 통해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눌 자유.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윤사또는 이화의 말에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법과 질서를 중시하던 그였지만 이화의 진심 어린 말과 그녀가 가져온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중 중앙관직에서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화에 대한 소식이 서울까지 퍼진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형벌과 벼슬의 경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대감. 윤사또가 중앙에서 온 고위 관리를 맞이했습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양반을 사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네. 이런 패역한 일이 있다니. 즉시 처벌해야 할 것이오. 대감은 이화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인가? 감히 나라의 법도를 어기다니. 윤사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지요. 이화가 벌을 받으면 법은 남고 나는 남는다. 그녀를 지키면 법은 무너지고 나는 사라진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벼슬보다 먼저 붓을 꺾었다. 다음 날 아침 윤사또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관아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윤사또는 관복을 벗어 이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깊은 눈빛만이 남아 있었지요. 대감, 송구하오나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평생 법과 규율을 따르며 살아왔소. 하지만 이화를 만나고 그녀의 글을 읽고 그녀가 가져온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소. 진정한 양반은 관직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윤사또는 이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법이 아닌 당신을 따르려 하오. 당신의 글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진정한 학식이 무엇인지였소. 벼슬이 주는 권위보다 글이 주는 진실을 택하겠소. 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이오. 자네까지 저 계집에게 홀려버렸단 말인가. 그때 기방에서 온 기녀들과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화 선생님을 풀어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대감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화의 편에 선 것이었으니까요. 뭐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이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님, 제가 한 일은 제 형제의 뜻을 이어 글을 배우고 그 글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죄라면 그 죄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무죄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윤사또의 결단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마침내 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하지만 오늘 본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겠구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 여인은 형식적으로 벌을 받되 실제로는 이 마을에 머물며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하겠다. 단, 더 이상 남장은 하지 말 것.
그리고 윤사또, 자네는, 저는 이미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저 한 선비로 살아가겠소.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자네의 결단을 존중하겠네. 대신 이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오기 전까지 임시로 일을 보게. 이렇게 해서 이화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윤사또는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고을에는 작은 서당이 하나 생겼답니다. 이화가 연 서당이었지요. 과거 고위 관직을 향해 달려가던 윤사원은 이제 그 서당에서 그를 가르치는 평범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사랑채 구석에서 이화는 붓을 들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썼습니다. 이화리화라는 이름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윤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대 이름을 부를 수 있소. 이화, 그대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소. 이화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갓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녀를 꽂고 제 본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서당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양반의 자제들뿐만 아니라 상인의 딸, 기녀들, 심지어 종의 아이들까지도 그곳에서 글을 배웠지요. 작은 서당 마루에서는 아이들이 이화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모두 같은 자리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요. 어느 날 월양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기녀들이 모아둔 돈으로 작은 책방을 열기로 했어요. 우리가 쓴 글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팔려고요. 이화는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월양아, 그 책의 첫 페이지에 내 이름을 써놓도록 해. 이제는 이름도 글도 목소리도 너희들의 것이란다. 윤사원은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내려놓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이화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